자, 수시 모집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크게 정리 좀 해보시죠. 일단 전반적인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가 1592명이던 것이 2023학년도 되면서 수시 모집 정원이 1408명으로 184명 감소했습니다. 이분은 다 정시 증가분으로 넘어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건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 거니까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가 다운받을 수 있으시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여기서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미대예요. 2022년도에는 수시 모집에서 일반 전형에서 51명이나 뽑았는데요. 2023년 디자인과 7명만 뽑고 제외하고, 네. 44명이 전부 정시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울미대는 수능으로 간다. 제일 중요한 두가 뭘까요? 국어랑 사탐입니다. 네, 국어랑 사탐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절대평가 순이에요. 네. 국어하고 사탐만 잘 보면 일단 서류평가는 통과되고 그 다음에 실기 접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특이한 게 약대입니다. 약대에서의 반응이 되게 좋죠. 4명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정시지균에서 10명을 뽑아요. 제가 아까 정시지균 집중해서 보시라고 그랬죠? 왜? 정시지균 고2 때 최초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를 해봤자 경험치가 한 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2, 고1은 정시지균, 서울대 원하는 사람들은 재수생 포함해서 정시지균을 자세히 봐주시고, 음대 같은 경우도 이제 줄어가지고 정시가 엄청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대도 정시지균이 10명,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는 이제 정시가 증가하고, 치대도 정시지균이에요. 그러니까 정시지균에 우리가 진짜 가고 싶어하는 약대, 네, 맞습니다. 의대, 치대 3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최초로 실행되는데 졸업생도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교장 추천 안 받아도 된다. 내신이 다소 떨어져도 정시만 잘 받으면 갈 수 있다. 정시지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번에 졸업한 아이 중에서 정시 제일 잘 받은 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시를 제일 잘 본 사람.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정시 본다고 내신 포기하는 놈들한테는 정시지균이 안 와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시인데 내신이 40%가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시는 일단 잘 봐야 되는데 내신 감점을 안 받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균으로 교장 추천을 못 받았는데 내신 관리를 끝까지 하면서 정시를 잘 보면 내신에서는 감점을 안 받았고 네. 정신 1등인데 졸업생 중에서 나보다 정시 점수가 높은 아이가 있는데 걔도 내신 감점이 없어. 그럼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졸업생 중에서 나보다 정시 점수가 높거나 내신 좋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요거 된 애들끼리 경쟁해요. 요것도 교장 추천이거든요. 되는 아이들끼리 경쟁.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네. 정시는 다 경쟁. 네. 요거는 요 두 가지 조건을 받은 아이 네, 중에서 맞습니다. 이과 한 명, 문과 한 명, 교장이 추천했는데 졸업생까지 같이 추천 가능해요. 네. 그래서 혹시 졸업생 중에서 내신이 좀 좋게 졸업했는데 좀 안 좋은 학교 갔다. 다시 수능 도전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정시가 아닌 정시 지균의 지균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네. 해줄지 안 해줄지는 여러분 고등학교 교장 마음이거든요. 교장선생님한테 질의하셔가지고 정시 지균의 선발 기준이 뭔지 정확히 물어보면 간단할 거예요. 서울대 기준에 맞춰줘서 제일 높은 사람 뽑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서울대 기준에 맞출 겁니다. 그 기준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시모집 일반 전형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시 모집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는 다 해당합니다. 재수생 포함이죠?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1단계 전형과 2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대와 사범대를 제외한 전학과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통해서 2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성적과 면접 및 구술고사, 그때 계속 말씀하셨던 구술고사 요거를 1대1 비율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여기 면접 및 구술고사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1단계 전형. 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칠 수가 없네요, 사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네. 1단계 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2부터는 교과 외 비교과를 못 쓰잖아요. 고1부터는. 네, 맞습니다. 고2까지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고2까지는 큰 입시의 변화가 없는 거고, 고2에서부터는 큰 입시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1단계까지는 뭐 지금 특목자사고 인원수 준 거 말고는 크게 분리할 게 없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쓰는 칸이 되게 줄어들었고 시험을 많이 못 적으니까 그만큼은 분리해지지만 그래도 완전히 분리한 건 아닌데 지금 고1부터는 못 쓰니까 네. 일반고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해져서 지금 과고, 전사고, 영재고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을 잘 세우셔야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2 선배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한 숫자보다 훨씬 적게 여러분들은 합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숫자만큼
일반고나 그냥 뭐 강남 명문고 이런 네. 학생들은 조금만 잘 준비를 하면 오히려 종합전형, 성적인 수시 모집 일반 전형의 합격자 숫자를 늘릴 수도 있어요. 기회가 될 수 네,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영재고, 그다음 전국자사고, 뭐 외고 같은 특목고 학생들의 비교과가 정말 좋거든요. 네.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진짜 열심히 해서 제가 옛날에 대원외고 애들 서울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가래들 대상으로 경제학을 가르치는데 그때 경제 인증시험 테셋을 제가 이제 가르쳤는데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 수업을 하는데 12시가 되면 애들이 다 튀어나가요. 일요일인데 급하게 넌 어디 가냐? 꽹과리 치러 가고요. 전국 농악 동아리에 들어가고 어떤 애는 연극하러 가고요. 네. 어떤 애는 봉사활동하러 가고요. 그러니까 12시부터 주말 6시까지는 공부를 안 하고 전부 이런 비교과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들도 교내 비교과에서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높게 유지하면서 그거는 특목자사고보다 유리하잖아요. 구술 면접고사만 잘 봐주면 실질적으로 1단계 성적을 2단계에서 다 뒤집어 버릴 수가 있는 게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가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당시엔 거의 뭐 일반 전형인데 다 쓸 수 있을 때 이 친구가 저희 직원 전형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관리했던 친구인데 현대고 나온 친구예요. 현대고등학교 전교 한 3등 정도 했던 친구인데 수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모의고사에 수학을 거의 안 틀렸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당시에 수학을 하나 틀리면 2등급일 정도의 수학 문제가 쉽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걸 틀린 거예요. 한 모의고사 때 거의 안 틀렸는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수학 틀렸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정시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시는 내자. 그리고 수리 면접 공부를 시켰거든요. 아, 네. 꾸준히 시켜서 그냥 할 필요 없는데요 해도 냈는데 수학이 2등급이 떴으니 정시를 못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기전자 그쪽으로 수학 면접을 합격을 하고 갔는데 그 당시에 너 몇 문제나 풀었냐 그랬더니 저 큰일 났어요. 60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랬는데 당당하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합격선이 50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대학교 면접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면접 및 구술고사로 내신을 뒤집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2단계는 서류평가고 그 다음에 면접 및 구술고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과와 비교과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교외 비교과예요. 요게 2024년부터 빠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고3까지는 교내 비교과, 교외 비교과를 다 쓸 수 있었는데 교외 비교과가 빠진다면은 교과하고 교내 비교과로 뽑은 후 면접 및 구술고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전교 1등은 안 됐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원서 낼 것 같으면 내가 내신 성적이 꽤 괜찮다. 일반 전형은 낼만해. 그런 친구들은 만약에 전교 1등이 서울대 직윤을 쓴다 그러면 전교 2등은 카대 교장 추천. 네. 전교 3등은 고대 교장 추천. 이렇게 네. 낼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전교 2등은 서울대 직윤이 안 됐지만 서울대 일반 전형을 낼 수 있잖아요. 도전할 수 있는. 그죠? 전교 3등도 서울대 일반 전형을 네. 도전할 수 있어. 그러면 서울대 직윤으로는 전교 1등이 붙고 전교 2, 3등은 일반 전형으로 붙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직윤인 경우에는 인성면접 의대는 MMI지만 근데 일반 전형은 면접 및 구술고사라고 해서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어서 이 부분을 준비를 많이 하시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일반 전형을 좀 비교해 주시면 수시 직윤하고 수시 일반의 가장 큰 차이는 수시 직윤은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수시 일반에는 미대하고 사범대 체육과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다고 네, 보시면 맞습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대 디자인 사범대 체육. 자, 미대 사범대 체육과 음대 자꾸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꾸 나온 얘기가 뭐가 중요하냐? 수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종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이 중요하다. 수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고가 유리한 점은 내신이 있다. 내신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과학고 영재고는 면접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학 엄청나게 공부하잖아요. 과학도 네, 엄청나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번 유리한 거고 일반 자사고 전사고는 더 유리할 것도 불리할 것도 없는 거죠. 유리할 게 없는 거죠. 요즘 내신은 따기 힘들고 과거 영재고처럼 수거하게 아주 집중 면접 준비를 해주지는 않으니까. 현재 그러면 일반고나 자사고는 그 면접 준비가 학교에서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일반 자사고나 힘들다고 전사고는 보면 될까요? 수능 준비가 잘 되는 거지. 네. 면접 준비가 잘 되는 건 아니고요. 과학고 영재고는 수능 준비는 잘 안 되지만 면접 준비는 구술 면접 준비는 확실하게 네. 된다고 보고 일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1단계를 통과하는 내신은 잘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점은 일반고는 뭐 일반 전형에서 면접 준비가 안 된다는 건데 불리한 점에 들어갈 건데 그거는 말씀 들으면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머님들이 다 느껴지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과학영재고는 서류평가가 축소되는 게 불리한 점이죠. 옛날에는 맞습니다. 1단계를 워낙에 비교과가 좋아서 통과가 많이 됐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인원도 전혀 줄었고 뭐 해서 통과가 안 될 거고 네. 일반 자사고 전사고는 불리한 점 역시 서류평가가 축소되는 거하고 면접 준비가 안 되는 건 일반고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 그래서 수시 일반 전형의 특징은 1번 인원 대폭 감소. 인원이 감소했으니까 수시 일반 전형에 많이 집어넣었던 네, 자사고, 저- 특목고, 네. 영재고, 과학고는 정말 인원, 다 인구 변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느 동네에 가서 집을 사야 되고 어느 동네에 장사를 시작해야 되느냐. 인구가 감소하는 동네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인구가 맞습니다. 늘어나는 동네를 가야 손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인구가 없는 동네에 가서 장사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서울대 일반 전형은 인구가 줄었어요. 180명 줄었기 때문에 이 네. 180명만큼은 이걸로 못 뽑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메가스터디 같은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정시확대. 수시 일반 전형 보면 특징은 면접 비중이 큰 폭으로 강화됐다. 이거는 아직도 특목고가 유리되는데 네. 유리하죠. 과거 영재고 특목고들이 유리한데 뭐가 의미가 있냐? 1차 통과되면 유리하다. 이거예요. 1차 통과되는 데는 불리해졌고 1차만 통과되면 유리하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인원은 좀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영재고 과거 아이들이 일반 전형. 근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줄죠. 하나는 내신을 좀 못 받아가지고 일반고 아이들이 1차 통과되는 숫자만큼 줄 거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정원 줄어든 만큼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두 단계로 지금보다는 지금의 아름다운 영광을 한때는 뭐 서울과학영재고등학교 보면 거기서 서울대 원서를 내도 떨어지는 너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네. 서울대학교 원서만 내면 다 붙었다 거의 다 붙는다는 소문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아름다운 영광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월등히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시 일반 전형 보면 서류평가가 감소되었다. 그럼 과거 영재고한테는 다소 불리한 엄청 거죠. 불리한 거죠. 예. 그래서 뭐 블라인드가 다 완벽하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혜택을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많이 없어지면 평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평가 못하면 내신을 더 많이 평가할 수밖에 없게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상대적인 거네요. 예. 그 수시 지균과 일반 전형을 나눠 설명하면 수시 지균은 교과가 매우 중요하고 비교과로 변별하기 힘든 거고요. 수시 일반 전형은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고2까지는 교과와 비교과가 같은 비중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느 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네. 비교과가 축소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은 비교과와 서류평가의 차이가 축소가 되고 교과 전형인 지균과 교과, 비교과, 일반 전형의 서류평가에서의 차이는 아주 축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종합 전형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교과 전형에서의 서류평가나 교과 비교과 전형에서의 서류평가가 똑같아졌다 그러면 그걸 종합 전형이 남아있다고 이름이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상관없이 남아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네. 서울대 일반 전형이 축소가 됐는데 지균과 서류평가에서는 굉장히 유사하다. 네, 하지만 맞습니다. 알파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교장 추천에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균은 내놓을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다 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수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요거에도 한번 할게요. 선택 기준을 쓰면 지균, 정말 제가 봤을 때 서울대학 가기 최고로 좋은 전형은 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서울대 지균이죠. 노. 수시 농어촌 지역전형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서울대학 사회자전형? 서울대학 가는데 최고의 좋은 전형은 농어촌 지역 전형이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이 지균이거든요. 네. 물론 그 말고도 사회 배려자 전형이 있는데 그거는 뭐 서울대 가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는 맞아요. 없으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면 뭐 학생이 아주 험해야 힘들어야 되니까. 근데 농어촌이라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새 그 농어촌에서도 잘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이 제일 유리하고 두 번째가 지균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균을 딸 수 있는 학교를 간다면 지균이 실패하더라도 일반 전형이나 정시지균까지 노릴 수 있다. 지균을 딸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가면 지균, 정시지균, 일반 전형, 정시를 다 노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카드가 지균을 도저히 딸 수 없는 전형을 가면 정시밖에 안 남아요. 지균, 정시지균, 종합전형이 내신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시밖에 안 남는다는 사실. 그래서 지균이 안 되더라도 지균 이외에 다른 교장 추천 전형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 그 다음에 내신을 반영할 수 있는 세 가지 카드를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전 내신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게 명문고는 다른 게 명문고가 아니라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올 수 있는 학교가 명문고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는 좋은 음식은 뭐예요?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지. 남이 맛있다고 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아, 남이 맛있다는 음식 내가 먹었는데 느끼해서 못 먹겠으면 그거 네. 거기다 고추장 발라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과 면접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비교과 중요성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과와 면접. 그럼 면접 일반 준비 전형도 뭘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면접 준비하셔야 교과와 돼요. 면접을 네.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 수시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라고 했죠? 네. 그래야 1차가 통과되니까. 네. 교과 전형은 집균 때 엄청 설명했죠? 네. 이제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은 저희 면접 구술교사 팀장님 따로 계시잖아요. 네. 그 최병철 선생님 모시고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또 수능 보러 가셔야죠. 다음 주에 이제 수능이 있는데요. 예. 우리 최병철 선생님은 그 고려대학교 그 컴퓨터공학과 나오셔가지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수능 그 수학 파이널 그다음에 면접 저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학 면접도 같이 준비하시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구술 면접, 구술고사라고 하면 일반 면접하고 다른데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좀만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서울대학교 면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시문이 주어지고 어떤 학과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제시문의 어떤 전공 성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인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학이라든지 어떤 사회학 같은 제시문이 많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학과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학이 같이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경제학부라든지 경영학과 아니면은 그 농경제 사회학부 이런 데는 이제 인문학 플러스 인문수학이라고 해서 이제 수학 1, 수학 2, 수학까지 같이 제시문으로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자연계학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학 쪽 좀 지식을 같이 더불어 체크하기 위해서 뭐 물리학 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학 1, 물리학 2까지 더불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과로 이제 물리학부가 있고요. 또 천문학부까지 같이 어떤 제시문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학과라든지 사범대에 있는 화학교육과 이런 과들이 이제 화학 제시문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학과 또는 이제 식품 어떤 생산과학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우리 생명에 밀접한 관련 있는 또 제시문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은 조금 관련된 학과가 많이 적은데 이제 지구 환경과학부라든지 그 지구과학 교육과가 이제 지구과학 제시문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더불어서 화학하고 생명과학이 같이 더불어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학과로는 이제 간호학과, 그다음에 식품 영양과학 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 학생 중에 하나가 내신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요. 수학에는 좀 강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내신 그 당시에는 그 1등급 후반대 강북에 있는 여고 학생이었는데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준비시켰습니다. 사실 서울대 경제학과가 문과 쪽에서는 가장 가기 힘든 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그 당시 굉장히 좋은 스펙 중에 하나가 태셋이라는 지금은 뭐 자격증을 내지 못하지만 국가 공인 경대 자격증이 있었고, 태셋은 제가 뭐 책도 쓰고 강의도 오래 했기 때문에 태셋을 준비시켜서 거기서 S급이 나왔고, 근데 서울대 경제학과는 문과이기 때문에 그 면접 구술고사에서 수학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을 상당히 세게 보거든요. 수학 논술 준비를 따로 시켰는데 그리 높은 내신 성적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에서는 그 수학 면접을 보는데 이거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단기간에 완성을 할 수가 없어서 실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어느 과를 갈 건지 미리 예측을 해놓고 과 공부를 하면서 일정한 시간 그 공부를 같이 한다 그러면 면접이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거든요. 막판에 가서 그 공부하지 말고 평상시 공부하면서 깊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정리를 드리면 수학 관련 제시문 여기서 이제 보면 수학 인문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 인문은 이제 확률 통계까지 나오는 건데 요거를 제시하는 그 과가 경제학과, 경영학과, 농경제, 소비자동, 그 다음에 의료학과는 이거 또는 다른 거를 선택할 수가 있고, 자유전공학부도
자연과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수학 관련 제시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학 관련 제시문을 보는 과가 이렇게 경제학과,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다른 과를 갈 학생들은 수리 논술까지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회대나 인문대 다른 과들은 그냥 인문 논술만 하면 되는데 요 과만 수리 논술, 수리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수리 구술고사를. 근데 수리 구술고사가 이제 그야말로 수학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수학 문제를 풀고 교수님 앞에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문과 중에서 높다고 생각하는 경제경영학과를 선택할 학생들은 그 일반 전형을 공부할 때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수리, 구술고사 공부를 할 텐데 이따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최병철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연에는 이제 그 범위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연에는 수학원, 수학도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수학 인문은 수학원, 수학도 확통까지가 시험 범위고, 그러니까 미적분까지는 안 들어가죠, 인문에는. 근데 이제 자연계열, 그러니까 수학과, 산림과학, 조경, 바이오, 수학교육과 약학계열, 이거 위에 공대 전부 포함됩니다. 공대 전부는 수학 관련된 제시문을 갖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요것도 이따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물어볼 거고요. 여기는 물리 관련된 제시문만 나왔는데 물리천문학부, 지구화학, 환경, 물리교육 이외에도 이제 많은 과들이 물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 관련 제시문은 물리 관련 제시문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수학 관련 제시문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대 갈 학생들은 물리 관련 제시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물리 관련 과들은 그 수학 관련 제시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인문대 갈 애들은 인문사회 계열은 인문사회 계열만 하면 되는데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만 인문사회 계열 구술 면접 플러스 수리 관련 제시문까지 같이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더 설명을 하면 자, 요건 인문학은 제가 이제 최병철 선생님은 수학 과학 제시문에 대한 그 준비를 시켜드리고요. 파이널 즉 제가 면접 쪽에서 인문 쪽은 제가 비문학 강의하잖아요. 제가 고3서부터 시작해서 비문학 강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아이들하고 면접 준비를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 쪽의 면접은 제가 직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리하고 과학 쪽은 최병철 선생님이 둘이서 같이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 쪽은 보면, 자, 이게 이제 면접이에요. 구술 면접 고사. 간호사 해나가 환자에게 키플링의 소설을 낭독해주는 쭉 이렇게 나오죠. 가화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이 싫어할 만한 일이 생길 때마다 무덤 속에서 돌아다니는 속담대로 어젯밤 올드빅에서 공연된 폭풍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제시문이에요. 문제 1 보면, 자, 이게 면접이라는 거죠. 구술 면접. 예술작품 또는 고전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냐. 가가 지향하는 바 독해해야 되겠죠. 네. 나가 지향하는 바 독해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추론해야 되겠죠. 설명하자. 정답이 있나요, 없나요? 너 나중에 모대고 심리에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했느냐? 정답 없어요. 어느 책을 읽었느냐? 정답 없어요. 근데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설명하라. 정답 있나요, 없나요? 정답 있습니다. 정답 있죠. 채점 기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플러스 점수, 마이너스 점수 있죠? 네. 설명하고 그것이 가와 나와 나의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쓰시오, 말하시오? 말하시오죠. 교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시문을 보는 시간 충분히 줍니다. 몇십 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읽고 나서 제시문은 덮어버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채점을 하죠. 문제 2번 볼게요. 나의 저자가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무대에 올리려는 연극 연출자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지 말하고 자신의 독서 또는 예술 감상 경험을 토대로 이 조언에 대한 의견을 밝히죠. 자, 1번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지 말하고 나의 저자의 입장에서 말해야 되죠? 네. 내 입장이에요? 나의 저자 입장이에요? 나의 저자 입장입니다. 자, 저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저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거는 정답이 있나요, 없나요? 정답이 있습니다. 있죠. 자, 여기까지 정답이 있기 때문에 나의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점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점의 입장에서 대입해서 함수처럼 문제 풀어야죠. 여기까지 정답이 있습니다. 자신의 독서 또는 예술 감상의 경험을 토대로 이 조언에 대한 의견은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논리가 있죠. 네. 여기에서는 정답이 없는데 논리성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정답이고 B가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A가 정답이라고 전개해 나가는 방식의 논리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성 발음서부터 시작해 태도까지 여기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문제를 통해서 이 아이의 독해력이나 그 다음에 추론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죠. 인문 논술에서 볼 수 있는 건 독해력, 추론력, 그 다음에 논리력을 보겠다는 그것만 있으면 대학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채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신입 학생 작년이네요. 수시 모집 일반 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수학 인문 문제입니다. 시험 본 아이들은 경제학과, 경영학과, 소비자 경제학과 아니면 농경제학과, 네. 그다음에 자유전공학부 일부. 네. 요거 문제 한번 보시죠. 일단은 지금 이제 문제 1번에서는 어떤 함수에 관한 개념을 조금 제시한 문제인데요. 일단 이제 뭐 G1X하고 G2X가 주어져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HX라는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를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합성함수는 이제 수학하에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에 들어가는 범위가 되겠고요. G1X하고 G2X를 뜯어보면, 이제 G1X는 어떤 상수함수꼴, 이것도 이제 고1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고요. G2X는 이제 이걸 신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사인이를 읽어야 되고, 사인 함수는 이제 삼각함수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 선택 과목이긴 한데 공통 선택 과목에 들어가는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시문을 주고, 이제 어떤 HX의 그래프하고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사실은 이제 교점의 개수 관련해서는 수능에서도 어떤 심화 문제로 많이 내는 유형이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아이들한테 그 수능에서 교점의 개수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유형을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점의 개수 관련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애들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 자체를, 물론 상위권은 이제 많이 보통 하겠지만 그래프 그리는 연습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물론 이제 서울대학교 지원했다고 하면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그런 대신에 이제 어떤 그래프의 어떤 구간을 나누면서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보통 실수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잘 그려내는데, 예를 들면은 좌표 평면을 그리는데 축을 안 쓴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당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심취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지금 그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이제 할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프의 어떤 개형을 이제 이걸 구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풀이 과정을 적는 거는 좀 익숙할 건데, 아무래도 말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습을 안 해보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면접을 연습을 해서 말로 풀어나가는 어떤 자기의 논리 과정, 전개 과정을 좀 말로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현장에서 이제 수리노술 공부하면은 종이를 주잖아요. 종이 주면 이제 앞에서 선생님한테 풀고 선생님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자기 혼자 잘 푸는데 내가 풀이 과정을 표현을 못하면 교수가 사실은 이게 다 재질문을 합니다. 다시 애가 불편해하니까 이건 뭐야 몇 번씩 다시 물어보는데, 그래도 답을 못하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윽박지르거나 그러진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연습장에 그 종이에다가 문제 풀면서 교수님 앞에서 설명을 하는 연습, 그러니까 혼자 풀 때도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1번은 구하시오잖아요. 그렇죠? 네. 정답이 100% 있는 거죠. 100%. 네,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술 면접인 거죠. 그럼 이거를 준비하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까요? 수리 그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리 논술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는 게, 어쨌든 수리 논술은 이제 그 내가 풀이 과정을 글로 적는 거고요. 이 면접 구술 같은 경우는 말로 하는 거.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좀 다르다 뿐이지, 사실 답에 대한 어떤 과정은 그 논리 전개 과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리 논술을 좀 준비하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쨌든 말로 옮기는 거다 보니까 또 글로 적는 건 잘하다가 말로 옮기는 걸 불편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수리 논술 대비식으로 해서 먼저 문제의 어떤 풀이 과정을 쭉 적게 해봅니다. 그래서 쭉 적게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말로, 자기가 적은 부분과 말로 연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그럼 일치성 여부를 많이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술 같은 경우 사실 교재도 그 논술이라든지 어떤 면접을 대비한 교재들이 물론 많진 않지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추천한 책은 이제 이혜원 씨가 쓴 그 한권으로 완성하는 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이분이 논술 시험 보는 것마다 합격을 했어요. 예,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실제로 수학이 가장 어렵게 나온 그 수능에서 수학 영역 만점이 26명인가? 그렇게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만점 받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수학적으로는 많이 이제 능력이 있다고 증명이 되신 분인데, 예, 이분이 쓰신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논술을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개념에 대한 전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이 나왔을 때 이걸 말로 표현하는 법, 그런 것들이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교재로 이용해서 많이 대비를 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곧 여기서 수학 세 문제 반을 운영하게 될 텐데, 그 반에서도 이 지금 교재를 적극적으로 써서 아이들에게 수능 킬러 문항도 대비하지만 그거 플러스 어떤 논술이라든지 면접까지도 같이 대비할 수 있게끔, 예, 계획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보통 12월쯤에 오픈을 좀 할 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 그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킬러 문항도 대비하고 면접도 같이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논술에 대한 준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고려대 컴퓨터공학과를 합격했을 때 저도 논술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논술 준비를 약 1년간 정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1년간이라 하면 되게 이제 장기간 되게 열심히 준비한 것 같지만, 어쨌든 논술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뭐 수능 최저 등급도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주일 한 하루 정도의 시간을 이제 논술 준비에 투자를 했는데, 면접도 마찬가지로 면접 준비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말고 한 기본적으로 어떤 수시 준비와 정시 준비를 가져가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제 뭐 논술 준비라든지 면접 준비 시간을 따로 떼서 준비하는 게 효과적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문과 쪽 면접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하는데, 저는 국어 비문학 독서 시간에 준비시켜 주거든요. 어차피 비문학 독서의 구술 시험 버전이 서울대학교 구술 면접이나 논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국어 비문학 독서는 현재 일요일 날 저녁 때 제가 직접 수업을 합니다. 저는 제가 비문학 독서를 수업을 직접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답을 맞추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번이 왜 답이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설명을 하는데, 네 설명이 완벽하지 못한 것 같아. 이 설명에 보충할 사람 누구지? 그럼 딴 사람이 또 설명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계속 논리가 정교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 2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지문을 보고 이 지문을 본 다음에는 나는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하는 거죠. 구술 면접 준비라고 해서 파이널 반으로 가버리면 말하는 연습 자꾸 시키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것도 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겠지만, 그것만으로 표현 방식도 빨리 좋아지진 않지만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독해력이 좋아지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리 면접 준비를 같이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과학 공부를 하면서 과학 면접 준비를 같이 공부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 아이들은 거의 지금 1등급을 다 나오고 있는데, 이 1등급이 나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또 직접 하는 수업이 비문학 파이널 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는 1등급은 나오는데 만점을 받겠다는 아이들, 그러니까 서울대나 의대 가겠다는 아이들 반을 제가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예 철학, 경제, 법학 지문만 깊게 파고들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나 아니면 먼 데서 제 수업을 듣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거리상으로 이렇게 못 오는 분이 많아서 제 수업은 줌으로도 같이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수업 듣는 아이는 현장에서 수업을 듣고, 줌으로 수업을 듣는 아이는 같은 시간대에 VOD가 아닌 줌으로 같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혹시 거리상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제 직강 수업은 일단 다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최병찬 선생님 수업도 현강과 줌, 저희 연구소에 있는 수업은 현강과 줌 수업을 다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할 계획이고요. 제 수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한 10%에서 20%는 현재 줌으로 수업을 듣고 있고, 코로나기 때문에 못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나머지들은 현강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건강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수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는 제 수업이 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동영상도 한번 찍어 올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는 인문구술고사 하나, 그 다음에 수리구술문사 하나 이렇게 푸는데, 공대는 수리구술고사만 보죠. 네. 이걸로 합격, 불합격이 100% 결정되는, 100%는 아니지만 서류가 통과되면 이게 이제 완전히 결정해주는 마지막 한 방이잖아요. 네. 한번 볼까요? 공과대학에서 나온 어떤 수학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함수에 대한 개념을 좀 물어본 문제긴 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인문학과 문제도 이제 함수 관련 문제였고,
지금 자연 어떤 공과대학에 나온 문제도 함수 관련 문제인데 참 여기서 잠깐. 그 수능 시험 범위는 수원수투 미적분, 수원수투 기하, 수원수투 확통이잖아요. 네. 그런데 수리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인 수상하도 포함되는 거 맞죠? 네, 수상화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라고 수능이 안 들어간다고 무시하시면 수리 구술고사에서는 고생할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함수 관련 문제는 사실은 뭐 인문계학과도 그렇고 자연계학과도 그렇고 어떤 면접이나 논술 문제로 단골로 어떤 나오는 손님이 되겠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인문계 문제하고 사실은 거의 차이는 없어 보이는 게, 왜냐면 지금 함수 관련 문제 나왔고 또 집합이 관련 또 개념을 물어봤어요. 사실은 함수도 그렇고 지금 집합 관련 개념도 어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공부를 충실히 했는지 그런 어떤 과정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인문계 문제하고 전개 과정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단 인문계 문제는 한 문제로 끝났는데, 이제 그 자연계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1-1, 1-1-3까지 문제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이것도 논술 준비를 같이 하다 보면 논술 문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좀 전개 과정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서울대 면접 문제긴 하지만 그 다른 뭐 어떤 한양대 논술이라든지 특히 요새 연세대 논술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순위 논술 문제 나온 거 보면 거의 이제 수학을 소위 조금 했다고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평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 면접 문제라고 하면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을 거로 좀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울대 내가 면접을 이제 대비를 하지만 어떤 연세대 논술 문제라든지 한양대 논술 문제라든지 어떤 수준이 좀 비슷한 논술 문제를 찾아서 대비하면 효과적일 걸로 생각이 들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술을 먼저 연습하면서 그걸 말로 연결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수능 킬러 문항도 사실은 이런 수능 킬러 문항은 단답형 답을 딱 내는 형태지만 마지막에 논리 전개 과정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파이널반에서 어떤 이런 킬러 문항 푸는 연습을 또 충분히 하다 보면 수학 킬러 문항도 풀 수 있고 논술 문제도 풀 수 있고 이에 따른 면접 구술까지 같이 일석삼조로 좀 해결을 하시는 어떤 시간 효율성을 가져가시는 조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물리 지문도 나오고, 그건 물리 관련된 지문들이고, 이것도 답하시오예요. 그쵸? 하나씩 풀어나가진 않겠습니다. 이 물리 관련된 지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수능을 거의 다 공부한 애들, 어차피 뭐 특강을 들었던 한 애들, 그 최병철 선생님이 가장 어려운 한두 문제를 위해서 고등학교 교재 플러스 대학 교재를 같이 갖고 있으면서 수업 시간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물리 그 면접 구술 준비도 같이 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화학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물리하고 화학은 가장 어려운 문제를 고등학교 교재, 대학 교재, 수능 기출, 그다음에 이런 문제까지 같이 푸는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진도를 다 마친 학생들이 안에서, 그러니까 진도는 다 끝내시고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구하세요예요. 그냥 구하세요니까 이런 것들이 뭐 면접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구술 시험이라고 보시는 게 대학별 고사죠, 그렇죠? 구하시오. 지구과학도 다 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의 대학인 의대, 치대, 이런 수의대, 약대 이런 쪽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 면접은 서울대학교 구술고사 면접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공동출제, 즉 서울대학교 출제를 해서 경제학과도 그거 쓰고 경영학과도 그거 쓰고 농경제학과도 그거 쓰고, 공대도 수학 공통문제 쓰고 물리문 공통문제 쓰고, 그래서 공통문제가 있고요. 공통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의대, 치대죠. 그죠? 이거는 MMI라는 시험을 보죠. 네, MMI라고 해서 이제 멀티플 미니 인터뷰 약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면접 문제와 다르게 학생의 논리적 전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공감 능력, 어떤 이런 의사가 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학생 선발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인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주제 자체도 이게 의과대학 문제지만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인문 사회 관련돼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자연과학 쪽에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주제 자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뭐 내신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시험이라든지 이런 정답이 있는 유형만 좀 주로 공부를 했을 텐데,
이 MMI는 사실 정답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없을 때 이제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또 문제에 따라서 또 당한 경우도 많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받을 때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방이 있어요. 그래서 방이 여러 개, 뭐 3개에서 4개 정도 방이 있다고 하면 거기 방에 각각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과 만나서 이제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질문도 방에 들어가서 받기 때문에 좀 순발력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당황을 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저희 민성원 연구소에서 이제 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수업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 MMI 사실 면접이 이제 비중 관련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 전형 설명을 했듯이 30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원자의 어떤 그 성적 자체가 되게 오밀조밀하게 들어있잖아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물론 수시나 아니고 정시 케이스인데요. 이제 정시에서 2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2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이제 수학, 국어, 탐구 3과목에서 국어 하나만 틀리고, 3점짜리 하나만 틀리고, 이제 다른 과목 다 만점 받았는데, 어떤 다른 그 B학생은 이제 국어 2점짜리 하나 틀리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다 맞고, 탐구에서 하나가 틀리긴 했어요. 그래서 2개 틀렸는데, 실제로 합격한 거는 이제 둘 다 의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둘 다 의대에 지원을 했는데, A 학생은 이제 국어 3점짜리 틀려서 시험에 불합격을 받았고요. B학생 같은 경우는 물론 과탐이 하나 틀리긴 했는데 또 선택 과목 마침 잘 골라가지고 그 변환 표준 점수를 이용해서 국어를 2점짜리 틀렸기 때문에 이 A학생과 B학생의 실제로 점수 차이는 0.32점 차이였어요. 근데 이제 A학생은 불합격을 했고 B학생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오밀조밀한 곳이 서울대고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오밀조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MI로 충분히 당락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신 시험이 성적이 좋고 수능 성적이 좋더라도 시험에서 합격해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해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만든 수업이 되겠고요. MMI 같은 수업은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지원한다. 내가 전교 1등이 확보됐다. 그럼 지균인데 MMI가 들어갔으니까 저희 숙제도 안 내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편하게 그냥 약간 논다. 이거는 수리 면접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도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관점 차이 느끼고 약간 탄력받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종합전형을 낼 학생들은 전교 1등이 아니더라도 1점대의 내신이 나오면 내볼 수가 있는데 서류가 통과되고 MMI에서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학교도 MMI 시험 보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냥 편안하게 와서 구술 면접 준비를 한다. 물리 면접이나 수리 면접 같은 경우는 아주 머리 싸고 해야 되는 거고요. MMI는 그것보다는 라이트하게 해도 실력이 좀 차곡차곡 쌓이니까 보험 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과대학 MMI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읽어볼까요? 예. 네. 일본의 하세가와 교수 연구진이 부질러남의 대명사인 개미를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연구진은 가만히 있거나 몸을 핥기만 하고 일은 하지 않는 이른바 백수개미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백수개미가 많이 포함된 75마리의 군락과 열심히 일만 하는 개미만으로 이루어진 군락보다 위기에 처했을 때 더 빨리 회복했고 오래 존속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지문을 보면 제시문이 보면 뭐가 나오냐면 최근 대법원은 식용균을 묶어놓고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도축업자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하고 문제는 뭐가 나오냐 하면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프가 나오면서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고 오른쪽에는 유정자 변형 물질 관련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1937년 이건 의과대학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제 요걸 가지고 제시문을 3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으로 가버리면 1937년 미국의 한 제약회사는 뭐 항생제 얘기 나오고 실험동물 얘기 나오고요. 두 번째 독일의 한 제약회사는 어떤 치료제를 먹었는데 팔과 다리가 짧은 아이들이 10,000명 이상 태어나고 60년대는 개를 이용한 독성 연구가 많았고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생텍쥐베리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독일의 철학자, 이 소설은 어린이라는 책이 아니라 나오고 쭉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실험 설계,
제약회사는 알약으로 판매되는 항생제를. 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논리성을 얼마나 갖고 있고, 윤리적인 판단, 상황 판단, 이런 연습이어서 그 MMI는 지식에 대한 그 훈련이라기보다는 논리성이나 아니면 상황 판단이나 변수, 그래프 해석 능력, 상당히 독해와 논리적 추론에 대한 연습인데 빨리빨리 형성이 되는 건 아닌데 이걸로 합격 불합격이 많이 결정되니까 택도 없이 점수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 준비를 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의과대학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내신에서 꽤 높은 성적이 있는 친구들은 정말 그 내신에서 1점을 더, 0.01을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의 일부만 보태서 MMI 준비를 한다면 아마 합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자료 판단을 해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험이 나올 수는 없겠죠. 수시 일반 전형 대비하는 방법은 이제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불리해진 비교과 축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면접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어차피 자기 쪽에서 유리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옛날만큼 많은 학생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통해서 들어가기가 좀 불편해졌기 때문에 인원도 줄었고, 지금보다 과거 영재고라 하더라도 내신을 조금이라도 더 잘 딸수록 유리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고요. 전국단 자사고, 상산고나 하나고등학교 같은 전국단 자사고도 내신 준비 옛날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옛날보다 내신이 좀 더 높아야 합격선이 될 거라고 보고, 면접 준비 어느 정도 확보된 친구들은 같이 지금부터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광역자사고나 강남 명문 일반고 학생들은 어차피 여기서 많이 못 갔었잖아요. 못 갔었는데 이제 룸이 좀 생겼다. 그래서 내신이 좀 좋은 친구들은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면 일반고에서도 과거의 특목자사고나 과거 영재고의 룸 중에서 일부를 가져올 수 있어서 내가 좀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일반 전형에 대한 결론은 미대나 사대는 빼고는 이제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고요. 일반 전형은 이전까지는 전사고, 과거 영재고가 외고, 강남 명문고가 다수를 차지했는데 요거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류평가에서 교과과정의 비교과 항목이 지금 고1부터 많이 축소가 되니까 지균 교과 전형하고 차별성이 많이 감소가 되고요. 지금까지도 당락을 좌우해 왔던 면접 및 구술고자의 중요성이 더더욱이 높아지고 있어서 현재 공부를 하는 스타일에서 면접 준비를 같이 병행을, 면접 준비반을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의대 빼놓고는. 면접 준비를 과목을 공부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우수 학생은 고1부터 일정 시간 투자해서 영역별 면접고사 준비. 이거는 그냥 그 수학 면접이나 물리 면접 같은 경우는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되고, 의과대학을 지원할 친구들은 좀 MMI 준비는 보험을 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결론을 얘기 드리면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은 서류평가에서 불리하지만 그러나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았던 관성, 겁나서 계속 지원 못하면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들은 그 1차 서류만 통과되면은 거의 2차에서는 지금처럼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인원이 줄고 그 비교과가 줄어들어서 1차 통과가 조금 안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내신을 좀 더 올리는 노력을 과거 영재고라도 하셔서 통과하시면 유지가 되거나 약간 준 정도로 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개별 출제 모집도 아닌 은미대, 수의대, 치대 요거 1점 차이로 내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의대 등은 서류 내용의 확인을 넘어서 MMI를 실시하니까 다른 면접과는 비중이 달라요. 그래서 1점대의 내신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지균이든 일반 전형이든 MMI 면접은 그냥 따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교과목을 하면서는 갈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서울의대 준비할 때는 과거, 전사가, 명문고 모두 유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MMI 준비는 어디서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MMI 채점 요소는 실험 결과와 현상 해석하는 거, 딜레마 문제, 상황 해결, 제시문 독해, 그다음 공감과 이해, 리더십, 팔로우십, 정보 분석, 추론, 서류, 발성 반응까지 보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공부하고는 좀 다른 거죠. 기본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따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오시게 되면은 저 MMI는 최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해드릴 거고, 이거는 그 1등급 내신이 돼서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일반 전형 내지는 다른 학교, 연대나 고대, 성대 이렇게 MMI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구태여 준비할 필요는 없는 영역이고요. 내신이 성적이 좋은데
나중에 합격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 학생들이 보험삼아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데요. 이건 다음 주에 할 내용이죠. 정시직원, 정시일반, 요건 다음 주부터 얘기하게 되고, 마음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숨기금 없이 다 노력을 해서 어머니들께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그 이지수 선생님, 그 다음에 최병철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방송에서 댓글 받아주시고, 첫 번째 전화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더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제가 바빠서 전화 못 받을 정도로 열심히 전화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은 다시 잘라서 그 편집해서 한 서너 개로 잘라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